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유사관광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유사관광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관광죄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유사강간죄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유사강간죄 우선 유사강간죄가 뭔지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성기는 제외하고 있는데 성기를 당연히 성기가 포함되게 되면은 성기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되겠죠. 성관계가 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죄와 강간죄에 구분하게 하려고 성기는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형법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보게 되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7년 이상, 5년 이상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뭐 당연히 이런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이제 유사강간죄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이렇게 제가 질문 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유사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억울하게 유사강간죄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 내지 피고인은 CCTV 영상이나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피해자 속옷의 DNA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을 하게 되었다거나, 예, 혹은 피해자에게 뭐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뭐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되게 간략하게 써놨는데, 요거 정말 잘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죄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억울하게 이런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유사강간죄를 만약에 저질렀으면 당연히 혐의 인정해야 되겠죠.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이런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좀 빠르게 합의해야 됩니다. 뭐 이게 반의사불벌죄나 신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형이 선고됩니다. 법정 구속될 겁니다. 그거 잘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대응하는데 뭐 혼자서 대응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준유사강간 있죠. 준유사강간은 뭐냐면 뭐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결국엔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무죄 받았던 사건. 그리고 이제 보시기에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유사강간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위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거 법률적인 주장이 진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 받아가지고 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됐으면 반드시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혼자서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혼자서 해서는 네, 뭐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혼자 하는 거는 그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예,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2차 피해 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님 통해서 좀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강간 같은 경우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니까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변호사 선임하지 뭐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아니면 이제 의뢰인 분들한테 아니면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으면 선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유사관광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처벌수위 굉장히 높으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선임할 때 뭐 유사관관 뭐 이런 거 이제 선임할 때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사건 다뤄본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좋게 나온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게 그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